최석원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최석원 전무님 나오셔서요. 시장 최근에 금리가 막 또 요동치고 있어요. 어제 많이 올랐죠, 금리가.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최석원 전무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무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그동안 안 나오시는 동안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6월 달엔 급락도 하고 그렇죠. 금리도 엄청 올리고 네, 네, 변화가 엄청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의 특징을 보면 일단은 금리 시장, 채권 시장 네, 이쪽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어요. 예, 예. 어제는 채권 금리가 또 급등을 했어요. FOMC 이후에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70년물이 3.5에서 거의 3.6까지 100bp 가까이가 떨어졌으니까. 네. 네, 이게 사실 왜 이런 뭐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야. 연준이 금리 못 올릴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제 시장 채권 금리가 급등한 걸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어제 급등한 거는 몇 분의 그 연준 이사들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몇 분의 연준 이사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 긴축의 과정이 네. 아직 한참 남았다. 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9월 달에도 또 지난번 뭐 FOMC 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75bp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75bp 인상 안 하고 조금 뭐 50bp 또는 뭐 그보다 더 낮은 수준. 우리의 목표는 너무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나온 얘기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들에 반응을 한 걸 보면 안 그렇다고 생각했던 거죠. 시장은. 시장은 먼저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조금 올리다가 네. 이제부터 내릴 거야. 이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이거를 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스왑 마켓 있잖아요. 네. 스왑 마켓이라는 게 뭐 1개월, 2개월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만기 긴 것까지 쭉 있는데 그걸로 임플라이드 된 그 금리에 대한 전망치들을 계산을 해보면 네.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올해 말 정도쯤이 된 다음에 네.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연준이 지난번에 이제 6월 달에 점도표 낼 때 보면 올해 말에 3.4%, 그 다음에 내년도 뭐 상반기는 아니고 내년도 말에 그 내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점도표상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모여 있는 게 거기였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뭐 상반기까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지금부터 쭉쭉쭉 올려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중단을 하던 밑으로 내리던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은 뭐 왜 그런지는 다 또 이따가 설명이 되겠지만 올해 말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되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아마도 어제 연준의 위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이 연준이 지금 이 실제로 하려고 하는 행동에 비해서는 너무 긴축의 그 강도를 약하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게 아닌가 싶고 아마 그게 되돌려지려면 금리가 크게 올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2.65였거든요. 네. 2.6 초반대까지 갔어요. 네. 그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도 불과 뭐 한 15bp 오른 거, 네.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너무 낮은 수준이고 2년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러면 시계를 조금 앞으로 좀 돌려볼까요? 네네. FOMC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파적으로 보셨어요? 비둘기파적으로 보셨어요? 시장은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헷갈렸죠, 사실은 네. 내용상으로. 근데 네. 시장이 앞단에 그 파월이 먼저 75bp를 얘기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9월에 할 수도 있다.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까먹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한번 제일 앞단에 때려놓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얼러줬잖아요. 근데 얼러준 부분만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 전무님은 일단 그 자체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저는 뭐 이 사람마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고 그건 네. 전망이 아니죠. 일종의 이제 주장인 건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준의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75bp 인상하는 게 그냥 보통인 거고 1%포인트 이상 인상을 하는 거는 이건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 몇 달은 아니고 몇 주 동안 네. 논의를 몰고 갔어요. 시장을. 그렇게 네. 몰고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화 정책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대 효과고 하나는 실제 금리가 올라가서 주는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네. 근데 실제적인 효과는 뭐 물론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늦어지면 9개월 이렇게 돼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대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내가 앞으로 끌고 갈 거고 니네들은 좀 충격을 받아야 되고 이걸 좀 겁내야 되고 이거를 주는 시그널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실패를 했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약간 방향성을 제시 못하고 맞습니다. 약간 신뢰를 잃었다. 그러니까 네. 미스터 마켓이죠. 네. 아는 거죠. 저 가만 보아하니까 또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아지면 이렇게 바로 반대 행동을 할 발을 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생각이 7월 달에 랠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전히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 비록 금리가 올랐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또 약간 연준은 본인들이 좀 미스리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을 그런 생각도 일부는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전체가 다 그런지 아니면 파월 의장은 또 다른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의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도 잘 안 잡히고 자산 가격 쪽에 있어서의 어떤 움직임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높게 유지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네, 하면 채권 금리도 그렇게 막 봤죠. 떨어지고 채권 금리 떨어지고 주가도 막 오르고 근데 이상했던 게 원래는 채권이랑 주식이랑 반대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FOMC 이후에 채권도 엄청 오르고 채권 가격도 엄청 오르고 주가도 또 올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네, 봐야 되는 그거는 건가요? 뭐 아주 심플하게 보면 네. 간단하게 보면 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대로 가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주식이라는 요소에 우리가 경기와 관련된 부분 또 예측 그래서 기업 실적과 관련되는 부분이 한 축을 담당한다면 또 한 축은 시장 유동성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 좋은데 돈도 막 풀어요. 그런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경기도 나쁜데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시기. 그런 우려가 아마 집중됐던 게 지난 6월 달 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그 두 가지 기대가 막 죽었다가 이제 유동성만 풀어줄 거라는 기대만 살 수 있잖아요. 경기는 뭐 당분간 나쁠 수도 있어.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유동성은 더 풀릴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딱 그런 시기가 지금 좀 형성됐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내리고 주가는 오르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에 거겠죠. 예. 근데 이번 FOMC 파월 그 발언 이후에 네. 갑자기 이제 중립금리 논쟁이 예, 일어났단 예, 예. 말이에요. 일단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저 중립금리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립금리라는 게 이제 네. 그런 거죠. 경기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렇죠. 차갑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유지해 가야 될 그렇죠. 금리 예. 2.5% 맞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2.5%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게 중립금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3개월물하고 뭐 2년물, 10년물이 만나는 자리 뭐 이런 것들로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사후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사전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장기 성장률의 이 잠재적인 추정치겠죠. 네네. 잠재 성장률의 추정치.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 네. 이런 걸 보고 이 잠재 성장률은 유지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물론 뭐 항상 그게 달성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뭐 적정 가격이라는 거 얘기는 하지만 적정 가격이 실제로 언제 얼마만큼이 적정하다고 아무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금리가 이제 중립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2.5% 말씀하신 대로. 근데 네. 그 2.5%라는 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고 앨런 블라인더라고 예전에 왜 중앙은행 그 연준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정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경제로부터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고 이 정도가 우리의 장기 중립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추정도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일 거다라고 예상한 게 벌써 그게 한참 된 얘기예요. 한참 됐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동안에는 별로 그게 크게 악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았던 게 2000년대 이후에는 사실 물가가 좀 낮아지는 상황에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별로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했었죠. 근데 중립금리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목표 의식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물가를 용인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잠재 성장률을 볼 것이냐에 따라 중립금리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가 수준이라는 게 중립금리 수준이라는 게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건 반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물가에 대한 용인치를 조금 더 높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중립금리를 좀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아까 저희 방송 전에도 잠시 그런 얘기도 나눴지만 그 어차피 지금의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상당 부분 그 공급 측면에서 오는 거고 네. 이 공급 측면에서 오는 것도 또 이렇게 안을 막 뒤져보면 이게 글로벌 패권 경제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수준은 조금 높은 수준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물가가 좀 높더라도 이거는 좀 용인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논쟁은 너무 자연스러운 논쟁이고 아직까지 결론을 확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방식이든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좀 높은 수준을 용인하는 방식이 될 거다. 이게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게 할 것인지 덜 인상하게 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약간 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어떤 또 이 부작용을 또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 논쟁이라는 게 중립금리를 좀 더 연준이 높여 잡는다라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용인해 줄 수 있는 네. 인플레이션이 좀 발생하더라도 지금처럼 막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는 네, 네.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이게 이제 그건 물가에 초점을 맞춘 거니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연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가 달라진 거냐면 예를 들면 3.5%로 올렸다 이거죠. 3.5%가 중립금리라는 얘기는 실제적인 긴축은 그 위로 올라갔을 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지금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더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양자 간에 누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장에서는 애써서 어떻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냐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연준이 조금 중립금리와 관련해서 조금 높은 수준,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높은 수준일 거다라고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물가에 대한 용인 수준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물가에 대한 용인 수준이 좀 높아진다면 그러면 조금은 경기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이런 위험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좀 높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사실은 이게 MC가 자꾸 이렇게 떠들면 안 되겠 아니요,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다 폴 볼커를 걱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폴 볼커가 이제 관착 뚜껑 열고 튀어나올까봐. 네. 근데 폴 볼커가 뭐 그때 물가에 대해서 대응을 그 당시에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후적으로는 대응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많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급망 훼손으로 왔던 물가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이제 석유 그렇죠. 석유 이제 공급망 훼손으로 왔던 물가인데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가 잡히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공급망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우리 외환위기 때 뭐 말레이시아는 금리 인상 권고안을 안 받아들이고 버텼잖아요. 그리고 그랬었죠. 우리도 처음에 금리를 인상했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고 낮췄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금리를 너무 올리니까 기업들이 다 죽어버렸거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폴 볼커는 그 정태적 경제학으로 지금 당장에 현재 요것만 봤고 그 이후에 동태적 경제학이 나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공부하는 쪽이 나오면서 거기에 비판이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중립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건 뭐 잘 아시지만 그 중립 물가, 중립 고용 이게 다 자연 실업률 이게 다 같이 맞물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맞물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적정한 중립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요번에도 그 금리를 인상하는 폭이 이 정도의 물가 상승,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전망을 잘못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네. 네. 근데 물가를 이제 좀 이렇게 이 분해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쌓여진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구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그동안에 물가를 내려와서 우리한테 혼란은 아니고 뭐 그때는 또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효과, 그러니까 세계화와 관련된 네. 효과. 그리고 또 자원을 무기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는 이 어찌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에너지 공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해상을 다 보호해주면서 가는 그런 망들이 유지되면서 오는 어떤 이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저금리를 저물가죠. 저물가를 유지시켜 왔는데 그거를 한 단계 이렇게 높여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한 단계 높여버렸을 때 이거를 기존 생각에 맞게 막대를 잡는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수준으로 돌리려면 이건 상당한 긴축과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지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선택은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상당 기간 우리가 형성된 물가는 좀 지금보다는 높다고 봐야 될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오는 그 중립물가 수준, 중립금리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저는 뭐 한 3%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 한 50bp에서 100bp 정도는 올라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지금 물가 너무 높아요. 네. 지금 우리 실질금리 보면 네. 마이너스 뭐 한 몇 프로죠? 마이너스 한 6%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질금리를 네. 보면.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딱 그 70년대에도 나타났었어요. 예. 막 올라가는데 그만큼 쫓아서 이거를 못 올리죠. 예,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70년대 초반에 물가가 막 올랐을 때를 보면 그때 뭐 정책금리로 모든 걸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움직임을 보면 그걸 못 쫓아가요. 예,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과 비슷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 그 상황에 대한 적응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런 어떤 그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연준 입장에서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너무 많이 물가를 올리진 못하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진 못하고 적절하게 조금 지금보다는 높은 물가 수준을 좀 용인해 가면서 줄타기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줄타기의 결과가 70년대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렇게 줄타기 하다가
마지막에는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보면 안 되고 저기 보자 그런 PC 거잖아요. 가격 지수. PC라든지 사실 더 핵심적인 거는 코인플레이션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니까 우리는 요것만 보고 움직일래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그러한 시기에 그런 결정이라는 건 계속해서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시키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다가 결국은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 되면서는 정말 물가를 슈팅시키죠. 네, 슈팅시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폴 볼커가 나와서 그거보다 오히려 그때는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금리를 더 많이 올려요. 더 빨리 올려버렸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높은 실질금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연준이 어떻게 하겠어요? 줄타기를 하려고 그러겠죠, 사실은 지금. 예. 근데 줄타기하다 항상 망했거든요. 연준은. 안 망하길 바랍니다. 예. 두 분의 얘기 좀 들어보니까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수요를 조금 억누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금리 올리면서. 네.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 박사님도 아까 폴 볼커가 그렇게 막 금리 올려서 이제 공급이 더 무너지게 됐다. 네. 그래서 더 물가가 더 그러니까 부작용이 커졌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양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제 공급망에서 터진 문제잖아요. 네. 지금 공급망의 문제는 원래 금리 인상 가지고 해결이 컨트롤할 안 수 되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금리 올린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니고. 땅에서 원유가 솟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공급망은 손을 못 대고 수요를 죽여서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수요를 얼마나 죽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외환위기도 비유사한 케이스인데 좀 심하게 좀 극으로 간 케이스긴 한데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 금리 많이 올리면 기업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살 기업도 죽는단 말이에요. 네. 또 살 기업도 죽게 되면 이 기업들이 또 그 다음에 고용을 그러니까 대량 해고를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럼 수요가 더 죽어버려요. 그럼 이게 악순환이 돼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이 문제 해결이 난 거잖아요, 우리도. 근데 80년대에도 보시면 폴 볼커가 겁나게 올렸죠. 그러다가 경기가 죽고 이거를 이렇게 금리를 확 낮춥니다. 그러면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준이 아마 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볼커 시절 때처럼 확실히 물가를 잡으려면 네. 금리 뭐 100pp씩 막 올려버리면 잡는 건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게 경기에 너무 악영향이 오면 그럼 이게 너무 심해서 이게 회복 불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중간이 어디냐를 지금 찾는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결국은 그 선택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갈 거냐.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물가를 용인하는 높은 물가를 용인해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뭐 굳이 연준의 가이던스가 그 2%긴 한데 그 한참 뭐였었죠? 뭐 저기 이제 평균 물가죠? 네, AIT. 네. 그런 3% 것처럼 전후로 네, 평균적으로 3%? 평균적으로 뭐 2%고 3%를 네. 용인해 주면 그럼 일시적으로 내년 물가가 예를 들어서 저는 내년 물가가 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다르겠지만 뭐 그래도 한 4% 단보다 밑으로 더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그냥 그래 올해는 이 정도 용인해 줄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IMF가 작년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물가 전망치를 올리잖아요. 네. 근데 내년도 보면 내년도 글로벌 물가를 5% 이상으로 보는 그렇게 거를 보죠. 제가 봤거든요. 5.7% 8% 이렇게 봤던 것 그렇게 같아요.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에도 그 정도일 거고 후년으로 가도 이제 그 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시장이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걸 먼저 읽은 거죠. 읽은 건데 어떤 걸 읽은 거냐면 그렇게 해서 경기를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의 금리 인상은 못할 테고 근데 경기가 빨리 망가질 수도 있으니 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린 상태에서 인하로 다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좀 이렇게 시야를 우리 좁혀보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박사님 말씀이 이 맞는 말씀이시지만 좀 작은 흐름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수준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 그런 그러니까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뭐 오케이, 그 경기가 안 망가지는 것도 오케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어떤 전략들을 쭉 취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그 금리를 조금만 올리고 그 이후로 바로 내리고 이러지는 않을 거야라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그 혼란, 이거 사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통화 정책이라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모순적인 게 아니라 딜레마죠.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문제가 되고 네.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건 투자자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불편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해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막 예상하는 대로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금리를 요번에 막 많이 떨어뜨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어제 확인된 연준의 스탠스를 봐서는 경기와 물가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때문에 지금 뭐 물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뭐 나는 잘 안 볼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준은 리스크는 크다고 보나 지금 현재 경기가 아주 나빠진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죠. 네, 안 하죠. 그 왜 그러냐면 미국이 사실은 그 연준이 지금 달성해야 되는 건 그 고용이에요, 고용.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고용이기 고용이죠. 때문에 네. 그 고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호황 때 고용 수준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너무 낮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게 과연 퀄리티가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구인하는 이 구인 수가 조금 줄었다고도 하고 근데 여전히 굉장히 많이 구인하고 있어요. 네. 네, 1070만 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호황기에나 볼 수 있는 수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준은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1분기,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이게 침체다. 그러니까 연준은 이렇게 해서 조만간 금리 이제 내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보기에 연준은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1, 2분기 때의 성장률 하락은 뜯어서 보면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좀 미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공급망 훼손이라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좀 해소가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괜찮은 상황이니 지금은 조금 더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걸 좀 어제 확실하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인식이 그럼 이제 어제 딱 그랬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번 8월달 중순에 나오는 7월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거든요. 높지 않다기보다는 네. 지난달보다는 조금 낮아질 낮아질 거예요. 낮아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저는 좀 커봐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고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8, 9월달 특히 9월달 물가는 저는 조금 약간 안 좋게 봐요. 그리고 그때가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 제가 보기엔 겨울을 앞둔 에너지 가격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아질 수 있는 시기다. 에너지 움직임 네. 때문에.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우리는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문제만 생각하는데 미중 갈등이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펠로시 예.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도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쳐서 글로벌 물가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번 가을이 되면 다시 또 분위기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영향들을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아까
요건 조금 지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서 약간 우리 한 박사님이 인플레를 조금 더 용인해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뭐 인플레 수준을 예전처럼 2%가 아닌 네. 조금 더 위로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성장률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해 버리면 사실 연준이 경기를 잡는 거, 인플레이션 잡는 거 둘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 성장률이라는 게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목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해주면 이건 역시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보면 역성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 지금 이제 네. 저희가 얘기하는 성장률은 네. 명목이 아니라 실제 성장률이니까. 네, 그렇죠. 실제 성장률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뭐 당연히 네. 뭐 알겠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나 특히 통화당국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 소득의 문제거든요. 실질 소득. 그러니까 경제의 많은 주체들이 이 물가가 올라간 만큼 자기의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 그럼 사실 문제가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가가 2배 됐어요.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돈도 2배 벌어. 그러면은 사실 그럼 뭐 그냥 뭐 쏙쏙. 효과가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은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야기되게 되고 그 자체가 이 경제에 해를 준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구조적인 요인들이 물가를 올리고 있는 한은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실질 소득, 그러니까 소득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그럼 정책을 취해주는 게 더 맞는 방법이지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내리자고 수요를 저 밑에까지 끌어내리는 게 방법이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건 충분히 뭐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그럼 용인할 수 있는 물가가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엔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뭐 2% 물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100bp 정도는 올라가 있는 수준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마 연준이 아직 그런 힌트는 안 줬어요. 그런데 그런 힌트를 주기 시작하면 시장은 어찌 보면 금리를 좀 덜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초기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얘기는 또 우리 오늘 논의가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조금 지금까지 얘기를 생각을 정리해 보면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중립적인 물가 수준 금리 수준 자체도 올라가 있다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아니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 물가 높은 물가를 좀 용인한다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앞으로 영원히 용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경과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한번 왕창 퍼부으면 이게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3년에 걸쳐서 나타나니 네. 점점 상승률은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다음에 돈을 쏟아부은 영향력은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2%대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급하게 2% 목표 물가까지 낮추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인 거고요. 네, 네. 이제 조금 이제 보태서 좀 그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연준의 원래 목표는 물가와 고용이지 물가와 경기가 아니잖아요. 물가와 고용이라는 고용인데 이번에는 고용 시장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고용 시장에 여전히 잡 오프닝이 있다는 거는 그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저소득층들의 임금도 물가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현재는 좀 그런 상황에 보이고 있죠. 잡 오프닝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뭐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연준이 그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2분기 마이너스다. 1, 2분기 둘 다 마이너스긴 한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재고 조정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재고 조정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이제 생산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경기 침체라고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경기 뜨겁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이건 뭐 연준 위원들이 좀 짜고 치는 것 같지 않아요? 짜고 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연준 위원들이 사실 원래 좀 짜고 치잖아요. 네, 짜고 치는데 좀 음모론이긴 하지만 FOMC 회의하면서 야 요번에 내가 비둘기 할 테니까 너 나가서 매 좀 해라. 서로 이게 좀 약간 짜고 치는 면이
서로 얘기는 안 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날 FOMC 뭐 발표를 하면서 그 다음날 시장이 연준을 너무 물르게 비둘기로 보니까 그 다음날 일제히 연준위원들이 나와서 전부 다 야 그거 아니야를 지금 얘기해 준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려고. 그러니까 시장이 너 잘못해서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네, 네. 이게 안 그랬으면 그런 말 이렇게까지 다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연준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고, 그게 이제 그린스펀 이후부터는 사실 그린스펀은 약간 좀 이렇게 감추고 본인 스스로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아까도 잠깐 제가 이제 오히려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과해져가지고 그런 얘기도 잠시 드렸는데, 분명히 그런 조짐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 뭔가 또는 본인들의 의도가 시장이 잘못 봤다는 아니고 본인들의 의도가 잘못 전달됐을 때는 그거를 교정하려는 수요들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한 얘기는 아닐 거고, 항상 시장을 쳐다보면서 그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교정되는 방향, 이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들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너무 나만 음모론적으로 보나 했더니 꼭 그렇지는 않네요. 최종님도 음모론적으로. 예, 뭐 음모도 아니죠. 그런 정도는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저는 한 박사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FOMC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자꾸 좀 드는 게, 그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FOMC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갔고 자산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수요를 낮추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니야, 우리는 금리 계속 올릴 거야라는 그 본심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뭐 요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균형점을 어디로 보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용인하는 수준으로, 그래도 본인들이 원래 2%를 뭐 내년까지 달성하고 싶었다면 또는 후년까지 달성하고 싶었다면 그거를 1년 더 뒤늦게 달성하게끔 이렇게 완만한 커브를 그리게끔 만들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4%까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 중에 시카고 연 총재가 75bp 이야기를 했고, 네, 그렇죠. 네. 실제로 CME 페드와치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30%에서 40%로 올라가면서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50bp랑 네. 뭐 50대 40이니까. 네. 그러면 75bp 9월 달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은 8월, 9월 물가, 특히 이제 9월 물가를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 9월 FOMC 할 때. 알겠죠? 예, 알 텐데, 그때 물가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 6월 달에 기록했던 물가를 혹시나 근접하거나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뭐 전 그런 위험이 있다고 헤드라인으로요? 봅니다. 예, 헤드라인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엔 75bp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언젠가는 뭐 그 인상 속도가 줄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놔야 이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궤적으로 갈 거냐. 네. 예, 그 문제인데 저는 4%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상반기에. 내년 금리가? 상반기에요. 예,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좀 세게 보시는 거네. 예, 이 50bp 올리고 요번에 예를 들어서 9월에 50bp 올리고 올해 나머지 두 기간 중에 25bp씩 올리면 3.5예요. 3.5 죠. 네, 내년 상반기 때 두번 25bp씩 두 번만 올려도 4%예요, 사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궤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 만약에 지금 현재 물가가 당장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그걸 앞쪽에 더 당겨서 이 정책 금리를 인상하겠죠. 이제 그런 어떤 스케줄을 잡지 않나 싶은데, 아마 그 과정에서 제가 본 것보다도 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금리의 수준이라는 게. 근데 적어도 지금 보기엔 4% 정도까지는 올려야 적어도 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궤적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이럴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럴 때 그럼 내년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문제예요. 경기가 4%를 견딜 수 있겠어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누가? 근데 연준이 어. 그러니까 올리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침체에 준하는 어떤 경기의 둔화 또는 좀 더 길어지는 우리가 칼날처럼 떨어지는 경기 침체 이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조한 상태의 경기 흐름이 내년도에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증시하고 이제 좀 연결시켜 보면 이게 계속 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랠리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적어도 올해 말 내년도 한 1분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7월 4일인가요? 6일인가요? 바닥이었고 네. 미국으로 따지면 6월 14일이 바닥이었거든요. 주식 시장으로 보면. 네. 그게 진짜 바닥이었냐 아니냐는 그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베어마켓 랠리의 과거 특성들을 보면 전저점을 뚫고 다시 내려가지는 않더라도 의미 있게 쭉 오른 다음에 의미 있게 또 좀 내리더라. 이런 받는 건 없다.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단기 랠리도 랠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은 스캘핑 할 수도 있어요. 사고 팔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지고서 10년 내가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30년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어떤 게 잘못된 투자다, 어떻게 잘된 투자다, 이런 거를 제가 감히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향이 다르시잖아요. 장점이 다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단지 지금과 같은 흐름상에서는 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을 너무 높여 잡지는 말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서 20%나 이제 앞으로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보통 한번 이렇게 딱 오르고 나면 이건 이제 앞으로는 거의 더블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정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맞는 접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네. 대답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실 수 있는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언제까지 가느냐가 굉장히 네. 관건이잖아요. 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달에 엄청 많이 올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만까지 갔다가 지금 2,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하락의 한 40%를 되돌렸어요. 38%?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37%?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36%? 이 정도 좀 되돌린 것 같아요. 코스피만 안 가. 코스피는 네. 코스피는 한 코스피는 12% 정도? 네. 12% 정도쯤 네. 올랐어요. 그렇죠. 오늘 올라가지고. 네. 그나마. 네. 그런데 그 정도 좀 목표치를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가 투자자들은 지금 제일 궁금하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제 강력한 하락이 이루어질 때 강력한 하락장에서의 베어마켓 랠리라는 건 보통 15% 이내예요. 근데 미국은 40%. 미국은 무지하게 좋아. 아니, 그러면 15% 이내라는 게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라고 볼 저점 수가 대비 없잖아요. 15%. 저점 대비 15%고 좀 강하게 대신에 강하게 그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랠리들은 막 30%씩도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베어마켓 랠리도 랠리다. 네. 누구도 모른다.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저점으로 시작해가지고 30% 정도 오른다. 그런 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베어마켓 하에서도. 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게 너무 많이 관찰이 됐어요. 그렇게 오를 때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30% 오른다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15% 오르고서 중간에 꺾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짧게 보고서 이거는 가야 된다. 베어마켓 랠리로서의 의미를 갖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충분히 많이 진행됐다는 시그널들이 어제 같은 시그널도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럴 때 예를 들면 조금 정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실제적으로 이 개별 주식은 투자를 못하지만 제가 실제로 하는 방법도 약간은 이제 그런 식의 분할을 하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한 2,600까지는 보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던데. 네, 사실 수치라는 게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네. 우리가 15% 정도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2,560, 네, 네. 2,570 막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는 그 정도로 보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약간 찜찜한 그런 그 연준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아직까지는 다들 연준이 충분히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는 데 베팅들을 많이 하시고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고 그거에서 제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그 상대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이 나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안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위안 삼아야 되는. 사실은 들 빠진다? 이 상승의 어떤 그런 기대들이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좀 사잖아요. 네. 네. 7월 달에도 한 2조 좀 넘게 샀고 어제 오늘 해서도 계속 네, 꽤 사고 많이 있다는 사고 있죠. 거예요. 코스피를 많이 사대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는 따로 이렇게 좀 뭐 다른 측면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제 외국인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실 주가 고점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먼저 기록했잖아요. 네. 7월 달에 3,300 뭐 네. 그 위에서 먼저 기록했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미국은 언제냐? 그러면 이제 미국은 약간 기술주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지만 대략 작년 한 11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고점을. 네.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차이가 있는 거니까 네. 우리가 좀 먼저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덜 올랐다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런 연준의 스탠스와 글로벌 상황을 봤을 때 환율의 상승이라는 게 그래도 지금부터 오르는 건 이전에 지금 한 1년간 오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할 거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거죠. 그래서 8월 달은 조금 괜찮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왔다 갔다 막 얘기들이 많지만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주의해야 되는 구간으로 온다. 거의 이제 베어 마킨 랠리의 이제 후반부. 그렇죠.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요건 대본에 없는 질문입니다. 네네네네. 내일 모레 이제 고용. 아까 이제 연준이 경기가 네. 좋다라고 하는 근거가 이제 고용이니까 네. 내일 모레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올 거고 네. 다음 주에 이제 CPI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둘 다 물론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지금은 시장이 조금 더 반응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엔 고용 지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아마 사람들의 기대보다 조금이라도 좀 낮은 상황이라면 네.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연준이 정책 기조를 조금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는 굿뉴스. 예, 물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잘 안 맞지만 추정을 하면 8%대 한 초중반 정도쯤인 것 같아요. 중반 정도쯤 네. 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물론 그렇지 않고 갑자기 뭐 그럴 리는 없는데 10%뭐 이렇게 나오면 그건 다르겠죠. 얘기가. 근데 그렇진 않을 않겠죠. 거예요. 휘발유가 얘기나 뭐 이런 게 우리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다 이제 추정하는 거니까. 떨어진 게 영향을 미치니까. 네, 네. 그래서 7월은 물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물가. 네. 그때의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부분 때문에 좀 향방이 그쪽에 관심이 좀 갈 것 같죠. 네,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이제 겨울 앞두고 러시아 전쟁 안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제가 보기엔 주도권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잡았죠. 네, 그래서 이번 겨울이 굉장히 문제다 이거 실제로. 네. 그래서 좀 격이 안 왔으면 걱정됩니다. 좋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도 사실 겨울 전에 끝내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을 계속 그 천연가스 공급 하나만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유럽이 압박을 한다고 저 젤렌스키를 주저앉힐 수 있을 거냐.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이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시간이 벌써 50분이 다 됐습니다. 시간 예, 정말 예. 금방 가네요. 예. 전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전님 다음에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뵙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